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영주 평은면 산불이 발생 18시간 4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헬기 20대와 장비 90대, 인력 940여 명을 투입했고요. 오전 9시쯤 큰 불길을 잡았는데요. 이 불로 산림 210헥타르, 축구장 290여 개 면적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박달산에 있는 양봉장에 전기 제품 합선이 불씨가 된 것으로 보고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애타게 기다리는 비는 오늘 밤부터 내릴 거라고 합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예상강 수량은 경북 북부 내륙에 20에서 60mm,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과 경북 동해안,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산불 걱정이 큰데요. 이번 단비로 올봄 산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 4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날씨와 또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안동의 박소영 아나운서 영주 산불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영주시 평은면에서 난 대형 산불이 발생 18시간 4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9시 기준 산불의 주부를 잡았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전날 오후 2시 15분쯤 발생한 이 산불은 강한 바람과 함께 급속도로 번져 산림당국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불 2단계 발령에 이어 오후 8시 30분에는 산불 최대 단계인 3단계까지 격상했고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주불 진화 역부족이었는데요. 해가 뜨면서 다시 투입된 산불 진화헬기 20대가 수천 톤의 물을 쏟아부었고 전날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던 주민 83명은 현재 전원 귀가한 상태입니다. 산림소방당국과 영주시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편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과 시설물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지만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300개가량의 면적인 210헥타르에 달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밤부터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봄철 대비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면서 이 건조함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텐데요. 다만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불씨 관리 계속해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비를 전후로 기온 변화는 들쑥날쑥하겠는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 20도 안팎이 예상되는데 내일은 15도에 그치겠습니다. 포항 장기 수성사격장 사격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는 주민단체 간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 개발자문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국방부와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 간 협의는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반대위는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민관군 협의체 구성, 해병대 수성사격장 사격훈련 재개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자문위는 장기면 전체 주민과 소통 없이 대표성을 잃어버린 반대위와 사격훈련 재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면서 주민 전체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고 국방부가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범시민 반대운동을 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즉시 입장문을 내고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가 대표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사격장 훈련 재개 역시 주민들과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엔 구름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5도, 습도는 8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동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지난 1일 천부 현포 어촌계 마을 어장에 어린 전복 7만 3천 미를 방류했습니다.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인데요. 방류에 앞서 어촌계 잠수부들은 전복의 해적 생물인 불가사리를 제거했고요. 암초가 많고 해조류가 풍부한 곳에 전복 종자를 안착시켰습니다. 방류된 어린 전복은 경북수산자원연구원이 경북연안 5개 시군의 전복자원 조성을 위해 생산한 품종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건강한 종자인데요.
울릉군은 이번에 방류한 전복이 1, 2년 성장한 후 상품으로 출하되면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수산 먹거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서문시장이 중구 대신동에 자리를 잡은 지 올해로 100년이 됐습니다. 조선의 3대 시장, 섬유산업 메카, 한국 관광의 별 등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큰 변화와 또 위기의 시간도 있었는데요. 서문시장 100년의 역사를 연구한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정재영 교수와 함께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문시장이 현재 위치로 이전한 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면 그 이전에는 그럼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네요? 서문시장의 이전 명칭이 대구장인데요. 네. 그 대구장은 현재 북송로에서 태평로로 통하는 이 대구군 성벽 북문 밖에 위치했었습니다. 이 대구가 성장하고 더불어 시장도 커지면서 이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읍성의 서문 밖, 지금으로 따진다면 대구 중부경찰서 서문지구대 근처로 추정되는 위치로 이전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그 일제에 의해서 대구 도시 공간의 침탈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192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당시 천황당못이라고 불리는 연못을 메우고 그 자리로 이전한 것이 지금의 현재 위치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그러면 연못이었다는 건가요? 아, 예, 그렇죠. 오. 그 어떤 연못인가 하면요. 이 천황당못은 사실 그 인근 지역민들이 매년 제사를 올리던 성스러운 곳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연못을 메울 때 사용한 흙이 인근 비산동에 있는 고분군의 무덤을 파헤친 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대구의 역사를 담보한 고고 유적과 지역민의 그 소박한 염원이 담긴 민속 유적을 단번에 해치한 것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예전에 그러면 서문시장을 큰 장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규모가 아주 컸다 이런 뜻이겠죠? 아, 예, 이미 조선 후기에 이르면 이 평양시장 그리고 강경시장과 함께 조선 3대 장시로 불릴 만큼 그 규모가 남달랐습니다. 그 서문시장은 특히 이 포목시장이 유명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구하지 못하는 물건이 없다고 소문이 자자할 만큼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었고요. 전국으로부터 상인들이 모여드는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지만은 서문시장 하면 특히 의류나 뭐 섬유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사실 조선시대부터 섬유는요. 네. 이 경상도 지역의 특산 상품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문시장은 포목시장으로 이름을 날렸고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옷감이 면포였는데 그 면포는 운송도 간편하고 가격도 높아서요. 상인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었죠. 면포가요? 예, 예. 네. 특히 경북 지역에 면포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땅이 많았고요. 그래서 질 좋은 면포를 많이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의성과 영천으로부터 면, 성주와 상주로부터 견, 안동과 청도로부터 마와 같은 원료가 생산되었고 그 원료가 집중된 곳이 바로 대구인 거죠. 이유가 다 있었네요. 대구는 그 강점기를 거치면서 도로와 철도망을 확보했고 따라서 물류와 인력도 풍부했고요. 지질적으로 보더라도 수질도 양호해서 염색 가공업에 적합한 그러한 환경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일본인들이 제사 공장과 방직 공장을 많이 건립했고 예, 달성공원 주변만 하더라도 20개에 이르는 섬유 공장이 자리를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 전쟁, 6.25 전쟁을 거치면서 사실 대구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죠. 그렇죠. 이 섬유 공장의 시설들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제 점차 정부에서 이 섬유 산업을 육성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설화된 서문시장에 전쟁을 피해서 대구로 몰려든 많은 피난민들이 생필품을 내다 팔기 시작했고요. 점차 서문시장이 전국 최고의 포목 판매 시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섬유 도매상들도 많이 집중됐겠나요, 주변에요? 아이, 그렇죠. 예. 그 시장 인근 동산동 일대만 하더라도 원사 가게가 형성되어서 70년대까지 성업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섬유 산업이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그 서문시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지 좀 이해가 되는데 설명을 네. 해주시니까 하지만 이 서문산업이 쇠퇴를 하고 이 대형 유통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서문시장 상권도 좀 재편하게 됐잖아요. 전통시장 현대화, 활성화 이렇게 부르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았겠습니다. 예. 서문시장의 경우에 상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원단을 사려면 뭐 동대문 시장의 상인을 비롯해서 전국의 상인들이 모두 모였다고요. 서문시장으로요? 그 정도로 상황을 누렸었는데 점차 이 대형 유통기구가 등장을 하고 또한 이 서울 근교, 경기도 지역에 대규모 섬유 공장들이 건설되고 또 이 중국제 섬유 제품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예, 서문시장의 도매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섬유 산업이 쇠퇴하면서 상권이 재편되고 도매 기능도 약화되는 그런 가운데 이 과거로부터 유명했던 서문시장의 명색은 퇴색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이 오히려 현대시장의 현대화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된 것도 있습니다. 네. 이 시장들은 되게 비슷하긴 한데요. 특히 서문시장의 경우에 이 기존의 재래시장이 주는 이미지 는 이 사실 이 소비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래시장이 아니라 전통시장으로의 변화를 통해서 활성화를 모색합니다. 아,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예,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요, 이 새로운 변화를 쉽게 수용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특히 상인들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소위 그들의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네. 저는 그 상인들의 자리가 장사를 하는 물리적 공간이자 그들의 신세와 처지 그리고 희망이 녹아있는 땅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상인들은요, 치열한 경쟁의 시간을 거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들의 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런 막연한 거부감에 네. 공간의 변화를, 공간의 조정을 주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현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 피할 수 없는 바람이라는 것을 상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그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재래시장과 그럼 전통시장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이 사실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네. 요즘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저는 전통시장이라고 전통시장이다.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소비자들이 예.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이제 재래시장이라고 전통시장이다. 하면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오래된 역사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저는 그 시대도 품고 있고 또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곳이 그러한 곳이 전통시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서문시장이 이렇게 변신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장에 물리적인 변화를 가져온 게 대형 화재 사고잖아요. 큰 불이 예. 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혹자들은요, 이 서문시장의 역사를 화재의 역사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 화재가 빈번히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시장 상인들로서는 이 화재야말로 그들의 모든 것을 단번에 앗아가는 재난이자 재앙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화재는 이 상인들이 주저하는 그 시장 공간의 변화를 강제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그 2005년도에 발생했었죠. 이지구 대화재는 상가를 전소시킬 만큼 커다란 화재였어요. 그 7년여의 재건 기간이 그 과정을 거쳐서 2012년에 재개장을 했는데요. 네. 그 길고도 힘들었던 그 과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상가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쟁이 무척 심해지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희생을 감수하고 공존을 지향하는 그 상인들의 공동체성이 발현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지구 상가가 새로 들어서면서 사라진 골목도 있다면서요? 그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재개장한 이지구의 북쪽 면과 접한 골목은 네. 그 양곡상이 많이 모여 있어서 양곡골목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한편으로는 그 생닭이나 개, 오소리 같은 이 살아있는 동물을 현장에서 직접 잡아주는 상인들이 모여 있어서 닭전 골목으로 불리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전통시장의 그 특징적인 모습, 다양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골목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그 닭전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악취 이런 것들로 갈생이 야기되는 곳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이직으로 그 상가를 재건축하면서 예. 그것이 없어졌고요. 지금은 깨끗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시설만 개선한다고 시장 현대화가 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케팅이라든지 서비스에도 좀 변화의 바람이 불었나요? 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시설의 시장의 현대화라고 하면 시설의 개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 물품과 판매 방법의 다변화가 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마케팅과 서비스의 혁신이 요구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카드 결제나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 시장의 젊은 상인들을 중심으로 카드 결제나 인터넷 홍보, 인터넷 판매와 같은 변화가 도입되면서 점차 시장 전체로 확산되었고요. 흔히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뭐 흥정이나 덤 같은 그러한 이 방식들을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러한 전통적 방식이 네. 말씀드렸던 현대적 방식과 결합되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흥정이나 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전통시장의 네. 맛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화재로 전수한 4지구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또 한 번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 이지구의 그 재건 과정을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5년도 화재로 전수한 상가 건축에 7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상인만은 물론이고요. 구청 관계자, 지역민들이 이르기까지요. 그렇지만 이 재개장한 이지구 상가는 현문시장의 현대화를 상징하는 상가가 되었거든요. 이처럼 이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변모하려는 서문시장의 노력한을 상징하는 상가가 이지구로 이렇게 재탄생한 거죠. 네. 한편으로는 그 서문시장을 젊게 만드는 데도 한 몫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4지구 재건축 역시 다시 한번 새로운 전통시장으로 서문시장을 탈바꿈하는데 네. 기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서문시장 100년의 역사를 연구를 하셨잖아요. 예. 연구하기 전과 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뭐 시각이라든지 느낌이 좀 달라지셨나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시장 사람에 대한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시선이요? 예. 제가 문화를 연구하지만 그 시장만의 성격과 문화가 존재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상인들을 빡세다. 우리 대구식으로 표현해 빡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한편은 그것이 그들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을 연구하면서 수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처음에 시장 상인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바쁘기도 하고 또 장사밖에 모르는 분들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그들의 그 무뚝뚝함, 경계 어린 시선, 그 이면에는 따뜻한 인정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몇몇 상인들은요, 저를 형제처럼 이렇게 대해주시고요. 자주 가시니까. 예, 어머니처럼 대해주시기도 하고요. 그 시장 상인들은요, 화재를 비롯해서 커다란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마다 서로 연대하면서 그 역경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 경쟁하지만 공존을 인정하는 상인들의 관계, 그것이 바로 그 서문 그 시장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뭐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되돌아보는 서문시장 100년 역사를 함께 살펴봤는데 서문시장은 앞으로도 대구 시민 곁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정재영 교수였습니다.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대구에서 지역 야구팀 삼성 라이온즈의 홈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야구 팬들의 열기가 가득한 현장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4월 1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앞은 겨울 동안 야구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린 수많은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홈구장에서 열리는 개막전인데다 구장 앞 흩날리는 벚꽃에 포근한 날씨까지 정말 야구 보기 딱 좋은 주말이었는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개막전 경기 현장 분위기와 팬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024 KBO 리그 오늘 경기 선발 투수를 소개합니다. 투수 헤이비 뷰캐너 남자입니다. 강민호 화이팅!
서울에서 온 오중수라고 합니다. 홈 개막전 라이온즈파크가 오랜만이어서 아침부터 일찍 준비해서 관전을 하게 됐습니다. 시범 경기 잘했던 만큼 그 기세를 몰아서 시즌 내도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자욱 화이팅! 김현준 선수 부상 빨리 나으시고 삼성 라이온즈 화이팅! 포항에서 온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삼성 라이온즈 되게 팬이었는데 제가 대학교 올라오고 나서 처음으로 만난 친구가 룸메인데 같이 삼성 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막전 친구랑 같이 티켓팅 열심히 해서 보러 왔어요. 원태인 선수 화이팅! 곽우영이라고 합니다. 충현아 사랑한다, 할 수 있다, 화이팅! 올 시즌 꼭 삼성 라이온즈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우승 가자! 네, 선수 이름을 친구처럼 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개막전 입장권도 매진됐고, 자, 그만큼 야구 시즌 기다리는 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라이온즈 파크는 24,000석이 매진됐고요. 또 삼성과 NC 경기뿐 아니라 KBO 리그가 10개 구단 체제가 된 후 처음으로 개막전 정구장 입장권 매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대구의 홈 개막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구도 또 눈길을 끌었고요. 선수들의 자녀들이 개막 선언을 해서 그 의미를 더하기도 그랬군요. 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선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원태인 투수에게 이번 시즌 준비와 목표 들어봤습니다. 저희 팀 자체는 일단 마무리 캠프부터 스프링 캠프까지 훈련량을 좀 엄청 많이 가져갔고요. 좀 야구장에서 감독님부터 좀 재밌게 웃으면서 밝게 하자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심어줘가지고 이제 저희 어린 친구들도 좀 많이 주전 라인업에 포함됐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밝은 에너지 그런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팬들한테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라는 감독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 모두 그라운드에서 집중하면서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팀 목표는 누구나 이제 프로 선수라면 우승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그리고 저희 팀 모두 올 시즌 우승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제 목표는 선발 투수로서 퀄리티 스타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10승을 꾸준히 하는 투수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10승만 하는 걸 보고 올해는 좀 개인적인 목표로 좀 더 높은 승수, 좀 21년도를 뛰어넘는 그런 커리어 하이를 만들고 싶은 제 개인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제가 WBC도 갔다 오고 이제 아시안 게임도 있고 올 시즌 끝나고 APBC라는 그런 대표팀도 했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비시즌 동안 선발 투수는 일단 제가 로테이션에 한 자리를 맡았으면 빠지지 않고 1년을 이제 완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빠지지 않고 1년 내내 좋은 모습으로 완주를 한다면 저희 팀도 상위권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체력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일단 우선 개막전부터 매진을 이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찾아와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걸맞는 경기력 또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 결과는 참 아쉬웠어요. 네, 개막전 경기는 8대0으로 삼성이 패했습니다. 4대0으로 뒤지고 있던 4회 말 삼성의 만루 찬스가 있었는데요.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뒤이어서 3런 홈런까지 NC 선수가 이제 더해지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제는 이겨서 1승 1패인데요. 지난 시즌 삼성은 또 김지창, 이재현 선수 등 젊은 선수들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 미래의 안방마님이 될 선수와도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포수 이병헌입니다. 겨울이랑 지금 스프링 캠프 통해서 연습 많이 했고 또 잘 준비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 훌륭하신 선배님들한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이렇게 했고요.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저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정해서 그 공을 잘 타격하는 것을 중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가 잘 이제 뒤에서 받쳐주면 팀도 당연히 좋은 성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순간순간 제가 해야 될 일을 잘 하다 보면은 또 결과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특별하게 목표는 정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나 일단 선수들이나 다 이제 포스트 시즌 이상을 보고 다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또 그 일원이 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저는 25살 포수고요. 앞으로 여기 1군 경기장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경기가 있는데요. 승리하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자,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역의 뜨거운 감자죠. 대구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문제 오늘 준비해 오셨나요? 네, 지난달 9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처음 포문을 열었습니다. 가창면이 비슬산에 가로막혀서 달성군 내에 있으면서도 섬처럼 고립됐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가까운 수성구로 편입하는 것이 모양새가 낮고 가창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추진 방침이 알려지면서 조용하던 가창 지역이 편입 찬반 논란으로 달아올랐습니다. 가창면 곳곳에는 수성구 편입에 관한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찬반으로 나뉘어서 격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견이 나뉘는군요. 네, 달성 지역 6개 읍과 3개 면 중 가장 넓은 가창면 상인들은 대부분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개선돼야 한다면서 수성구 편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영업 허가 같은 관련 행정 업무가 달성군 소관이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기가 힘들다는 건데요. 네. 관할 세무서도 서대구 세무서라 거리가 상당하고요. 가창면의 실제 생활권인 수성구가 행정구역으로도 적합하다고 환영했습니다. 또 대구의 파락군으로 불리는 수성구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을 보인 상인도 많았는데요. 백석 규모의 카페를 운영 중인 주민은 수성구로 바뀌면 아무래도 젊은 층이 더 많이 찾을 것 같다고 반겼습니다. 네,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고 반대 네. 목소리도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특히 가창에서 나고 자란 원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농민들은 수성구에 편입되면 농기계 임대, 종자 보급 등 사업 주체가 바뀔 수 있어서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원주민들은 땅값이 오르는 걸 가장 걱정했는데요. 외지인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개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성구로 편입되면 농촌 혜택만 없어지고 땅을 사놓은 외지인만 좋아질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또 괜히 주소 바꾸기가 귀찮고 네. 마을 이름이 사라지는 것도 싫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반대가 많은데요. 군 지역에 있는 중고교를 6년간 다닐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이 사라지고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매일신문이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여론조사 업체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가창면에 사는 만 16세 이상 남녀 455명을 대상으로 수성구 편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성구 편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5.3%를 차지했습니다. 네. 반대한다는 응답은 22.3%였습니다. 30대 이하부터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전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60%가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40대에서 가장 높았고요. 60대 이상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 면접 및 ARS 여론조사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14.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마이너스 플러스 4.4%포인트입니다. 네,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반대 이유를 다 물었겠죠?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수성구 편입을 찬성하는 이유는 수성구 생활권이 편리해서라는 응답이 43.3%가 나왔고요. 달성구는 멀어서 행정 업무 보기가 불편하다라는 응답이 30.2%, 지역 개발이 될 것 같아서 16.9%,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서 2.2% 순이었습니다. 편입 반대 이유는 달성군이어도 불편할 것이 없어서 35.6%, 개발로 환경이 나빠질 것 같아서 28.3%, 기존의 지원이나 혜택이 줄어들어서 26.6%, 네. 수성구와 생활 환경이 달라서 2.7% 순이었습니다.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 잘 알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건데요. 40대의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이 80.5%로 특히 가장 높았습니다. 자, 이렇게 찬성 여론이 높은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지금 땅값이 꽤 들썩인다고요? 네. 25억 원에 내놓은 집을 편입 이야기가 나오자 35억 원으로 바꿔서 올렸다는 소문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청면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수 문의는 아직 많지 않지만 물건을 내놨던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거나 적어도 급매로 팔진 않겠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위기를 보는군요. 네. 주민들 입장에서 수성구라는 이름값에서 오는 재산 가치 상승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가창면과 붙어있는 수성구 파동에도 신규 아파트가 대거 들어올 예정이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수성구 노거리와 가창교를 잇는 파동로를 따라서 향후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5곳인데요. 3,523가구 규모입니다. 최근 들어섰거나 앞으로 공사를 진행할 단지들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약 7,000가구에 이릅니다. 7,000세대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교통대책도 마련돼야 되잖아요. 네, 신규 아파트 입주로 파동 일대 교통 혼잡을 우려한 대구시가 파동로 인접한 아파트에 폭 3m가량의 차선 하나를 더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성군도 가창면에서 파동으로 향하는 기존 도로에 우회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파동로의 하루 평균 양방향 교통량은 1만 2천 대인데요. 한 차로당 약 3천 대 수준입니다. 현재로선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파트 준공이 끝나고 입주를 시작하면 늘어난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을 빚을 여지가 있습니다. 네, 교통대책을 또 제대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그리고 편입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이야기도 나오면서요. 네, 만약에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위한 행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경우에는 당장 내년 총선부터 수성구 을 선거구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창면은 유권자 수가 7,000명 정도인데요. 인구가 4만 명 정도인 화원읍과 한 선거구로 묶여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 선거구에서 배출된 달성군 의원 2명과 대구시 의원 1명 모두 하원 출신이었습니다. 이 가창면과 관련된 지자체장들의 입장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자체장들의 이 반응도 뜨겁습니다. 우선은 최재훈 달성 군수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반대한다. 네, 최 군수는 가창을 잃어버린 군수가 되고 싶지 않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도시철도 연장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뜻도 밝혔고요. 앞으로 팩트를 근거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김대건 수성구청장은 신중한 반응이었는데요. 가창면 편입은 구청장과 군수의 권한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대구시와 관련되어 있다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었습니다. 김대건 수성구청장은 가창면 편입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창면 수성구 편입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수성구 일부 주민 대표들도 찬성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물론 이제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국면에서 편입 찬반을 두고 수성구와 달성군 간 지역 갈등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감지가 됩니다. 가창면이 통째로 수성구에 편입이 되면 최근 3년간 달성군 전체 인구 증가분이 고스란히 사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편입을 하게 되면은 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이게 대구시가 이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네. 우선 대구시가 수성구와 달성군을 에 대한 그 행정구역 또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이런 요소들을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태 조사를요? 네. 이와 함께 수성구와 달성군 주민과 그 각 기초의회 의견 수렴 절차도 병행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가창면 전체 주민 투표를 통해 정확한 찬반 여론을 확인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 투표도 할 수가 있군요. 네. 이 여론 수렴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다면 이 편입 절차도 힘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해 1월에 관할 구역과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가 지방자치법에 신설이 됐습니다. 네, 지방의회 동의를 거치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 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대구시가 가창면 수성구 편입 기본계획을 세워서 대구시의회 동의부터 구해야 합니다. 네, 편입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행정안전부 경계 변경 조정 신청 이후 자율 협의체를 이제 수성구와 달성군이 구성을 하고요. 네.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게 됩니다. 만약에 합의가 매끄럽게 이뤄지면 행안부가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위반하고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반면에 자율협의체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경계 변경 필요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어쨌든 대구시에서 지금 일단 실태 조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또 여론 수렴 결과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지역도 한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진행했을 때는 한 1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그때는 뭐 합의가 나름대로 잘 돼서 편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한번 찬반 여론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네, 인천 중구 도원동과 미추홀구 숭이동이 이 관련 법 개정 이후에 처음으로 경계 조정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중구 도원동이 미추홀구 숭이동 미추홀구로 이제 편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렇게 국무회의도 통과를 했고 이런 경우가 있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최종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뭐 대구시가 최근에 또 달성군청과 수성구청 담당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회의를 시작했는데 이 경계 변경은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묻고 반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여론 수렴이 참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되겠습니다. 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킹 달러는 가고 킹 골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 금은방에 1g, 0.5g 단위 돌반지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 시대의 매력적인 실물 투자는 어떤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장롱속 묵혀둔 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요. 또 미니 사이즈 돌반지까지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금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겠죠? 네, 최근 글로벌 은행 이슈가 불거지면서 전통적인 안정자산인 하나인 이 금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중앙은행 또한 금 보유고를 늘리고 있는 상태고요. 대표적인 미국채 소비국인 중국 또한 금 보유고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 가격의 흐름이 어떤가요, 지금? 네, 지금 국제 금 가격이 자유시장 경제로 이렇게 넘어온 시점이 1991년입니다. 그래서 1991년 1온스당 그때 달러가 35달러에 거래가 되었어요. 네. 이후에 금값 매일 이렇게 고시가 되고 있는데 전년도 22년도 3월 31일 기준으로 1온스당 1,720달러 수준이었고요. 올해 지난달 3월 30일 기준으로 보면은 1986.2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한 16% 올랐죠. 그런데 오늘 그 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온스라는 단위를 우리가 쓰지 않는 단위라서 좀 낯설거든요.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금이라는 것이 백금이나 이 무게를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온스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 일반 온스가 아니고 좀 특수한 온스를 사용합니다. 그 트리온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네. 우리가 일반인들은 좀 생소한 단위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면 미국 또한 전 세계 금시장에 말하는 이 온스 단위는 트리온스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 뉴욕 그 상업거래소 우리가 이제 금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서 트리온스를 금무게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트리온스는 보통 그램으로 얘기를 하면 한 31.1034768g인데요. 우리가 약 31.1g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1g 정도가 1온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예. 우리는 보통 금 한 돈, 두 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금 한 돈에는 얼마나 하나요? 국내 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금 한돈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금의 국내 시세도 한번 보시면 국제 금 고시 가격과 이 환율에 따라서 매일 고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금 한돈이라고 하면 3.75g 정도 되는데 32만 원을 이제 넘어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돌반지 가격을 한번 생각하면 언제 이렇게 올랐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올랐죠. 한돈이 32만 원 정도 넘어섰다는 말씀이시죠. 뭐 36만 원도 할 지금 가격이네요. 2,000달러니까. 물가 상승이 정말 실감 나는데 네, 맞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뭐 0.5g짜리 돌반지까지 나오나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금 투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금을 직접 사는 거. 이제 골드바나 이런 거 사는 것들이 있고 간접적인 이제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보통 금을 직접 사는 거는 금은방이나 백화점 등에도 살 수 있고 요즘은 은행이나 증권사나 금융사에서도 실물 골드바를 판매를 합니다. 보통 이 부가세가 10%가 이제 부담이 되고요. 그 실물 골드바 같은 경우는 이 수수료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는데 또 장점은 우리가 양도 차익. 양도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양도세가 없군요.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간접적인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요. 네, 금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꽤 있나 봅니다.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골드를 기초 자산으로 사용하는 그 ETF를 들 수가 있는데요. ETF는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금융상품으로 주식과 비슷한 상품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금시장을 추정하게 되고요. 금값의 변동성에 따라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골드 ETF나 또는 해외 상장 골드 ETF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또 일반 그 시청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 은행에서 골드 뱅킹 계좌가 있을 수 있어요. 골드 뱅킹요? 네네. 은행에서 그러니까 금 계좌라고 하는데요. 은행에서는 골드 뱅킹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입금하면 매입 신청 입금액에 맞춰서 금을 국제 시세에 맞게 무게만큼 환산해서 이 상품으로 그 계좌에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인출할 때 실물으로 인출할 수도 있고 또는 현금으로 그 시세에 따라서 이제 현금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보통은 대형 은행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가입 은행에 따라서 구체적인 상품 조건을 안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여기의 차익은 아까 이제 그 실물은 양도세가 부과가 되지 않았지만 이 경우는 배당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투자자님들은 세금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들도 꽤 다양한데 펀드 형태도 있나요? 네, 지금 운용사마다 다양한 펀드 상품들이 있고요. 지금 펀드 평가 업체인 FN 가이드에 따르면 시중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펀드 12개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이 8.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펀드는 투자 대상이 골드 선물 지수에 연동하는 상품도 있고요. 이 금이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원하는 유형이 어떤 건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기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신다면 새로운 것들이 실물에 투자하는 DLS 상품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DLS 상품은 뭔가요? 네, DLS는 파생 결합 증권으로 불리는데요. 기초자산이 주가나 주가 지수에 이루어진 ELS와는 다르게 우리가 이자율이나 통화나 이제 실물자산이죠. 금, 은, 원유 이런 실물자산 그다음에 신용위험 등의 변동과 연계해서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유가 증권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이 주가나 주가지수에 국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합리적인 가격이 매겨진다면 이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모든 상품 개발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ELS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산이 일정 기간에 정해진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일정 수익률이 지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안전할 수 있어요. 상승을 안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원금이 손실되는 구조도 또한 어느 정도 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에 의해서 투자와 해지 목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요. 일정 구간 범위 내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승하지 않아도 일정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안내드린 상품들은 대표적인 상품의 일부에 국한한 거고요. 실제로 금 투자할 때는 자신한테 맞는 상품들을 선택하시고 거래 전략을 세우시면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금 거래, 금의 투자는 다양한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식 거래와 좀 이 금 거래와 다른 점이 있나요? 네, 금 투자는 일반적으로 보유 기간이 길어지는 투자의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값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떻게 볼 때는 또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들어가시면 이익 구간 나올 때까지가 상당 기간 걸릴 수가 있고요. 네. 또한 금거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조금 많이 듭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주식과 다른 비용이 높을 수가 있고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이제 상당 기간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자 배당도 나올 수 있는데 금은 상대적으로 안 움직이는 가격 급격하게 상승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정체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자나 뭐 배당이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가격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간 가격보다 높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배당이나 이자가 나오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또한 금은 실물도 살 수 있지만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선물 지수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현물과 선물에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설명하려면 조금 길어지니까 그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금 가격이 높을 때는 매수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2,000달러 이렇게 높은 가격인데 지금 같으면 비용들을 생각해 보시고 아까 이제 현물 같으면 부가세 10%에 거래 비용 15%. 그럼 15% 이상이 상승해야지만 그때부터 수익이 나는 거고. 그렇죠. 금융상품은 그런 비용은 없는데 배당 이자 소득세가 있고 그래서 2,000달러라고 하시면 아까 그 DLS나 하방에서도 수익 나는 구조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금 가격이 높을 때 또 낮을 때 투자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매력적인 실물 투자 골드와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메마른 날씨 속에 비 소식이 간절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밤부터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릴 예정인데요. 이 봄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봄비가 5mm 정도로 내리면 낙엽 내 수분 함량이 높아져 산불 방지 효과가 하루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처럼 봄 가뭄과 미세먼지가 심했던 2015년 3월 31일 하루 동안 전국에 내린 봄비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해보니 약 2,400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비의 양은 경북 북부 내륙이 20에서 60mm,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는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온 후에는 평년과 비슷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시가 2단계 공공일자리 사업에 1,200명을 선발합니다. 모집 기간은 3일에서 10일까지고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집 기간 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모집 분야는 정보화 지원,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기타 구군 특화 사업이고요. 신청자들의 소득 및 재산, 취업 취약계층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 최종 선발 결과는 4월 말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고요. 2단계 선발자들은 3개월간 근무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범어촌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정호승 시인을 아시나요? 이 시인의 이름으로 설립된 정호승 문학관이 개관했습니다. 시인은 1950년 하동에서 태어났지만 대구가 배출한 시인인데요. 범어천 인근에서 거주하며 영감을 받은 그는 1973년 첨성대로 등단한 뒤 자갈밭에서 수선한에게 등을 써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수 김광석의 붙이지 못한 편지, 가수 김동원의 이별 노래 등 그의 시를 토대로 대중가요가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정호승 문학관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범어천 거닐면서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최초로 중구 동인동에 문을 연 중구 재활용센터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가구들 중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무상수거해서 간단한 수리와 수선을 거쳐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1주년을 맞은 재활용센터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의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4월 중 가구를 구매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구 주민은 20%, 타구 주민은 10%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미술축제, 대구 아트페스티벌이 대구 문예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와 함께 소장하고 싶은 작품을 구입할 수도 있는 작은 장터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8일까지 열리는 2부에서는 민화 특별전이 열려 대구를 대표하는 작가 50여 명의 작품 300여 점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좋은 작품 만나고 싶다면 대구 문예회관 방문 어떨까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이었고요. 저는 오늘의 정보 알림이 윤가영이었습니다. 최근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모임 등이 잦아지면서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17.3%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4월 한 달 동안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섭니다. 지난달에도 대구 동구 안심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임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대구지방 구름 조금 끼겠고요. 낮 최고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